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부 유럽을 인솔할 김영국입니다. 지금 이 방식은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부 유럽 여행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진 몇 개를 골라 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리고 앞으로 쓰일 사진들은 그동안 백화먼정대 참가자들이 찍었던 사진, 그리고 구글에 올라 있는 사진, 그리고 위키피디아 사진, 그리고 다음에 올려진 사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다시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적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사진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만수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적 소유권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이 사진은 프라하 비투스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보통 스테인드 글라스와는 다르죠. 예, 알폰스 무하가 1931년에 제작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알폰스 무하는 아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특징이죠.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덴부르크 오브 델 타우버. 이 도시는 타우버 강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여행자들은 잘 안 가는 곳인데 우리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는 이 도시를 약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그림이죠. 이 지도는 융프라우 지도인데 여기 아이프제 호수, 제는 호수입니다. 아이프제에서 10분 만에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고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해서 톱니바퀴 열차 뭐 그런 걸 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곳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비인에 있는 유로스코프에게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그 여행 일정표를 카톡방에 올린 게 있죠. 그랬는데 요 구간 네덜란드부터 스위스까지의 일정은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그전에는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한 지역에서 1박을 하면 그 다음 지역에서는 반드시 2박을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하루의 이동 거리가 막 450km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짐을 싸더라도 오히려 하루 이동 거리가 짧은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지금 일정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이제 제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 유튜브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카톡방에다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얘기하면 학을 띄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인까지만 안내를 하고 그 이후의 동영상은 시간이 허락되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전까지는 되겠죠.
실행이 허락되면 그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RL을 붙이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 동영상으로 되기 때문에 URL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간 제 유튜브입니다. 그렇다면 이 URL이 아니라 QR코드로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 그 얼굴인데 아직도 저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얼굴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죽지 않고도 다른 생을 살아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행이 결정되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여행 전에 많은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건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무지의 상태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놀라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최대의 빌런이 누구냐? 스포일러죠.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전혀 어떤 게 있을까를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접근해 보는 것도 놀라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지금 이 동영상은 전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즉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를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충분치 않습니다. 더 찾아보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저는 들어가는 입구를 안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보실 분들은 자, 구글 지도를 열고 일정표에 나와 있는 도시들의 순서가 있죠. 그 도시를 검색하시는데 제가 이제 올릴 자료에는 도시별로 우리가 방문할 곳, 과연 시간에 따라서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버스가 어디에 주차하느냐, 우리 전세 버스가 어디에 주차하느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지점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일부를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별표에 해당되는 그 곳에 커서를 대시면 거기에 동영상이 나오거나 사진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달이나 성당은 동영상으로 되는데 그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더라도 위에서 찍은 그 동영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꼭 보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여행 중에 호텔에 들어가서 다음날 갈 곳을 구글을 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냥 사진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에서 사진의 경우에도 그 자료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안내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동영상이 아닌 PPT 자료를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PPT 자료에는 참고 자료가 하단에 메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PPT 자료는 전체가 완성되면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목이 금방 쉬더라고요. 참 나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30명이 되기 때문에 설명할 때 떨어져 있으신 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관광객이나 현지인들에게, 관광객이 아닙니다. 관광객, 현지인들에게 민폐가 되고, 또 때로는 그 관광경찰이 와서 너 면허 있어? 면허 보여줘 이럽니다. 특히 실내의 경우는 절대 안 되는데, 무면허 가이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너 지금 설명했지? 그러면 아니, 지금 어디로 목이라고 얘기한 건데 너 한국말 모르지? 이렇게 쌩을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저희가 갈 코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갈 코스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참 보기가 좋은데, 문제는 일부만 보이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계정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제가 갔던 지역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 우리가 갈 곳을 전부 새로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간 지도를 보여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리는 곳은 어디죠? 비인이죠. 비인에서 브라타슬라바로 해서 브루노로 해서 프라하, 그리고 이름들을 잘 기억 못하겠어요. 여기는 이제 온천수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뉘른베르크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쾰른으로 해서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로 내려와서 프랑스로 들어와서 아미엥 성당, 칸, 그 다음에 롱쉘 미셸, 롱생 미셸, 참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서 힘드네요. 여기를 들러서 그 다음 베르사유 궁전을 갔다가 파리를 경유해서, 이때 버스가 45시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리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콜마르, 이게 소위 이제 로만틱 가도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일로 해서 로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융프라우, 여기가 융프라우가 맞나요? 아니네요. 여기가 아니라 더 가네요. 융프라우에 갔다가 그 다음에 휘셴을 갑니다. 그 디즈니 필름에 나오는 그 성 있죠. 그 휘셴으로 갔다가
인스브루크 이렇게 해서 잘츠부르크를 거쳐서 빈으로 들어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노란색 별표시 되어 있는 곳을 구글 지도를 열고 클릭해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도시마다. 그래서 브라타슬라바, 브루노, 프라 이렇게 구글에서 찍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는 더 상세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상세 지도에 있는 노란 별표를 찾으시면 우리가 방문할 곳이 나옵니다. 그렇게 구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중부 유럽은 위도가 다르죠. 고위도입니다. 이 지역은 고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뭐냐. 그 한국 문화를 꼭 좀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지역은 밀재배지이죠.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대륙의 동쪽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밀재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밀재배 지역, 밀은 단백질이 부족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치즈와 우유, 버터 이런 것을 먹는 거죠. 반면에 쌀의 경우에 부족한 양분은 비타민이죠. 비타민은 채소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식물을 삶아서 먹습니다.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면 채소를 키울 수 없는 툰트라 지역이나 사막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가축 또는 사냥한 고래의 피를 마시죠. 그것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장국 중에 선지 해장국,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죠. 얘기가 또 딴 데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밀재배 지역은 고위도 지방입니다. 그럼 고위도의 특징이 뭐냐? 사람 몸에 혈압이 낮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려면 소금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은 독한 술을 많이 마시죠. 물론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빵을 만들 때 수분을 제거해야지만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빵들이 매우 딱딱하죠. 그래서 도끼로 빵을 뽀개 먹지 않습니까? 뽀개도 딱딱하기 때문에 그 유럽의 귀족들은 그 뽀개진 빵을 술에 적셔서 먹었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밀재배 지역과 고위도라는 거 이외에 한 가지 더. 자, 슬로바키아 이 지역은 산맥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산맥이 이렇게 지나죠.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은, 그거보다 이 북부 지역은 빙하의 공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계속 얼음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 얼음이 커지는 게 산을 두부를 썰듯이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산도 잘려나가지만 땅 깊숙이까지 흙이 깎여 나가서, 즉 표토층이 제거당해서 이쪽은 땅들이 양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양분이 부족한 곳에서도 밀은 잘 자라요. 그래서 밀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데 밀은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가축을 키워서 우유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버터라든가 치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보충해 왔습니다. 한국은 모든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모든 작물을 다 먹었죠. 예를 들면 그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고사리를 먹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고사리는 독성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삶아서 그 독성을 빼는 방법이 또 하나는 젤을 사용하는 겁니다. 재. 그래서 삶거나 잿물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을 독성을 뺀 다음에 먹죠.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명이나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황작물, 구황이 뭐죠? 황은 농사가 아작나는 겁니다. 황무지처럼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 농작물이 다 황폐화되었을 때 그것을 구해주는, 그래서 늦게이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늦게 심어서 빨리 수확해서 먹는 것, 그게 구황작물이죠. 메밀, 고구마 이런 것들 구황작물인데, 메밀도 역시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밀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무채나 또는 배를 썰어서 그래갖고 첨가해가지고 해독을 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특히나 중국에 비해서도 같은 쌀 벼농사 지역인데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한국은 식재료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빙하기 때 빙하의 공격을 받아서 산들이 전부 잘려져 나가서 뭐가 됩니까? 평평한 땅이 되죠. 그런 땅을 뭐라고 그래요? 평원이라고 합니다. 평원은 깎여서 평평해진 땅이 평원이고, 평야는 물의 작용에 의해서 물이 운반해 가지고 낮은 곳을 메꿉니다. 그러면 평평해지겠죠? 그런 지역을 평야라고 하죠. 그래서 평원과 평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김제평원이 아닙니다. 김제평야죠. 하지만 이 지역은 다 평원입니다. 평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산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성을 만들고 주변을 해자를 만듭니다. 해자를. 그래서 침입을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 평원 지역의 중세 성들은 다 치 구조와 해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치라는 건 뭐냐? 치. 이게 지금 수원 화성이거든요. 성벽이 이렇게 쭉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벽으로 붙는 적을 옆에서 총이나 활로 쏘아서 못 붙게 하는 거죠. 요 구조가 치입니다. 동북공정에 의하면 그 중국에서는 고구려도 옛날에는 그 중국의 변방, 제후국이었다. 황제의 통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동북공정을 반박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구려의 치 구조입니다. 중국의 성에는 이 치의 구조가 없다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네모나거나 둥글면 벽으로 기어오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 끝에다가, 요 끝에 군사를 배치해서 벽으로 붙는 적군을, 해자를 건너서 벽으로 붙는 적군을 양쪽 옆에서 총이나 활로 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성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벽으로 세운 다음에 성으로 세운 해자가 있고 이렇게 성벽이 없는 해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세 말기에 화약이 대량 보급되죠. 그러면 대포로 쏘면 밑에 이 돌덩어리들이 무너지면 성이 붕괴돼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화약이 대량 보급되면서부터는 대포가 대량 보급되면서부터는 성벽을 없애고 이렇게 잔디밭으로 풀로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포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갖고 대포를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성 형태로 되어 있는 돌로 된 성이 아니라 토성 형태로 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 중세 말기의 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은 중세 유럽의 성의 전형적인 모습, 꼭 좀 마름모, 뭐라 그러죠? 그 던지는 표창처럼 생긴 거죠. 이게 말하자면 치 구조인 겁니다. 치.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인이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때 이 스페인 군대가 이쪽 독일 쪽으로 해서 쳐들어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성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성의 이름이 보르탄게 뭐 이런 발음인데 이게 네덜란드 발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쪽은 토성을 쌓고서 풀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사진은 뭐냐? 수원 화성, 지금 복원되기 전에 수원 화성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옹성이죠. 옹의 뜻이 뭘까요? 항아리 옹자입니다. 보통 성을 부수기 위해서는 통나무를 끌어다가 대문을 부딪혀 갖고 문을 부시죠. 앞에다 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과 이 성벽에서 적군에게 총을 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옹성인데 그게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철옹성이라고 하죠. 도저히 깰 수 없는. 이것이 옹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요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정조가 만들었죠. 정조. 이 수원 화성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강력하다는 건 유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옹성 구조를 만들면서 밑에는 커다란 돌을 쌓고 그 위로 갈수록 돌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서 위에는 벽돌로 성을 쌓습니다. 왜? 이때도 대포가 있었잖아요. 대포로 계속 한 곳을 계속 때리면 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로 쌓은 곳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성벽이 높으면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성으로 쌓았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대포로 아무리 쏴도 무너지지 않을 높이의 돌을 쌓고 그 위는 벽돌을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멍들은 대포를 쐈던 구멍이죠. 총을 쏘는 구멍들이죠. 그러면 이 위는 왜 벽돌로 했느냐? 벽돌은 대포알을 맞으면 벽돌의 특징은 고기만 구멍이 뽕 난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돌과 벽돌을 이용한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성이었다. 그것이 수원 화성입니다.
이 지도는 빈의 광역 지도입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어디서 내릴까요? 이쪽에서 내립니다. 빈 공항. 그래가지고 지금 대중교통을 타고 들어올 예정인데,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16명과 13명이 타는데 그 버스 운임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유로스코프에서 그 버스 대절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뭐 한 40만 원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요 심스 호텔은 아마 그 올해도 내년에도 여기에서 머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이 될 것 같아서 표시해 놓은 거고. 그럼 이제 외곽에 있는 요게 구시가죠. 빈 구시가. 외곽에 있는 곳이 뭐냐? 이게 쉔브룬 궁전입니다. 쉔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브룬은 샘물입니다. 샘물. 그래서 그 아주 좋은 샘이 흘러나온 곳이다. 그래서 이름이 쉔브룬입니다. 이것은 가스메탄인데 19세기에 도시가스를 그 수입해다가 저장해 두었던 가스탱크예요. 가스탱크.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해서 가스통을 제거하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거주지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벨베데레, 벨베데레. 벨베라고 하는 건 이태리어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데레라고 하는 건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벨베데레. 그리고 이게 지금 도나우강이거든요. 도나우강.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새로 물길을 뚫어 가지고 도나우 강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수로 이것이 되는 것이고, 비엔나강은 여기, 도나우강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 이게 쿠어살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빈 합창단, 오케스트라 공연들이 있는 곳입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예매를 하시면 관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 호텔까지는 트램을 타시면 돼요. 물론 다른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요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뭐냐? 이게 합스부르크가 지배하던 시절에 성벽입니다. 성벽. 그런데 화포가 등장하면서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오스만 터키가 빈을 공격했을 때 이 성벽 안에서 버텼던 거죠. 그러다가 오스만 터키 군대가 철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술탄 승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유목민족은 그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족의 연합이기 때문에 유목민족의 특징이죠. 그래서 선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쨌든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 오스만 터키 군대가 급히 퇴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오스만 터키 군인들이 남기고 간 행囊 중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커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비엔나 커피가 시작되죠. 비엔나 커피. 자, 이게 성벽이었는데 이제 화포가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성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정비해요.
그래갖고 주택단지를 만들고 주로 이 안쪽은 귀족일수록 안쪽에 살죠. 그러니까 건물들이 으리으리합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따라서 낸 도로, 이 도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링슈트라세라고 부릅니다. 링은 둥글다는 뜻이죠. 슈트라세는 스트리트, 슈트라세. 여기에 트램이 다닙니다. 전차가 다녀요. 이게 옛날 성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시가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숙소가 이 아래쪽이라고 하면, 심스 호텔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방문할 곳은 카를 성당입니다. 그리고 칼스 플라츠, 요것이 누아보, 아르누아보입니다. 아르누아보. 프랑스 파리 이쪽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양식의 것이에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빈 분리파 전시관입니다. 세체시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레오폴드 미술관이든가 이쪽을 쭉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오페라 하우스를 볼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 예, 여기죠. 순서를 조금 바꿔야겠네요. 자, 빈블리 전시관을 먼저 보고 칼스 플라츠로 해서 빈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공원이 있죠. 모차르트 동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쪽 미술관 쪽을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갖고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 그 다음에 라트하우스 광장 그랬는데 라트라고 하는 건 시청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빈 시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자연사 박물관과 미술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카페, 란트만, 여기에 이제 그 19세기 그 유럽의 혁명가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러죠. 모였던 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레닌, 뭐죠? 트로츠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토론하고 그랬던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루스하우스, 루스란 사람이 지은 집인데 건축물인데 요 앞에가 그 합스부르크 궁전입니다. 왕궁.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이들은 그 고딕 양식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뭐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요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가장 적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 왕궁 바로 건너편에다 떡 이 건물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황제가 꼴 보기 싫다고 이쪽은 커튼문으로 커튼을 치고서 안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출입구를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꼴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슈테판 대성당을 들러서 여기 먼저 갈까요? 예. 여기 인형시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슈테판 대성당을 들러서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유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유로스코프에 가서 그 호텔비를 전달하고 다시 약속된 시간에 만나서 호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날 그 저랑 같이 둘러볼 곳인데 빈에서 2박 이상 하시는 분들은
팀별로 방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쿠어 살롱 여기 예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빈 미술사 박물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연사 박물관, 그리고 이쪽에 쉔브룬 궁전, 그리고 이 밑에 벨베데레 미술관, 그리고 요쪽에 훈데르트 바서르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소메타, 가소가 가스죠. 도시가스. 그리고 이쪽에 또 비엔나 피스 파고다라고 있습니다. 강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돈을 내서 지어진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중앙묘지도 방문할 만합니다. 유명한 그 음악가들 모차르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음악가들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벨베데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벨베데레는 아름다운 풍경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르네상스 건축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은 도시나 자연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파빌리온, 누각을 짓고 이곳을 벨베데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 자체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서 바라보는 풍경의 아름다움까지 포함해서 건축물의 가치로 포함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바깥의 경치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차경이라고 하죠. 경치를 빌려온다. 그래서 이 한국의 건축과 벨베데레와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옛날 그 고시조 중에 내 벗이 몇 층고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자연을 내 집에 둘러둔다 이런 시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 앙카우어 인형시계는 여기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 거리에서 보면. 그래서 그냥 좀 설명을 동영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앙카우어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 이름이래요. 이게 그 보험회사 건물이랍니다. 우로는 시계. 그래서 왜 이게 유명하냐? 아르누보의 기계식 시계라는 거죠. 1914년에 지어진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시계인데 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모두 그 매 시간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형이 하나씩 나온대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움직인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0부터 60까지. 그러니까 이 60분 동안에 천천히 신주 개 물려가는 천천히 움직인답니다. 요게 이 인형이. 근데 시간마다 매 시마다 인형이 다른데 이 12개의 숫자가 모두 회전하는 정오 12시 그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12개의 인형이 다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탑을 보시면, 시계를 보시면 왼쪽에 요게 아기 천사의 모습. 아기 천사가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확대하면 이겁니다. 해골이 지금 모래시계를 들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너의 삶은 금방 끝난다. 영생을 하려면 믿어라. 그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계 양옆이 이제 보험사인데
이 창문 장식도 좀 독특하죠. 아르누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연결하는 다리 밑에 밑면이 있고 옆면이 있는데 이 이쪽 면에 아담과 이브 그리고 천사와 악마가 부조되어 있답니다.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매 시간마다 등장인물이 달라지는데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정리해놨습니다. 1시에는 로마의 철학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2시에는 샤를마뉴 대제. 샤를마뉴가 누구죠? 알퐁스 도데의 별에 나오는 그 샤를마뉴죠. 프랑스의 기초를 세운 사람. 그 다음 3시에는 레오폴드 6세랍니다. 귀족인지 뭐 그렇고 4시에는 그 당시에 가수 겸 시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5시에는 초대 합스부르크 왕. 이름이 합스부르크예요. 폰이라는 건 귀족이란 뜻이죠. 폰, 귀족. 그 다음 6시에는 건축가. 이 사람이 스테판 성당도 저거를 건축을 했답니다. 7시는 16세기의 막스밀리안 황제, 8시에는 터키 공성정 당시의 시장 리벤베르크, 그리고 9시에는 그 당시 책임자, 중요하죠. 비엔에는 오스만 터키의 공격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시에는 사보이 호텔 아시죠? 예, 그 오이겐 왕자. 이 사람은 벨베데레를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시에는 마더 테레사와 그 남편. 엄청나게 애를 낳았다 그러죠. 이 막내딸이 누구예요? 루이 16세? 마누라? 그래.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뚜아네트. 막내딸이 앙뚜아네트라고 하죠. 프랑스 혁명 때 처형당한. 그리고 12시가 음악가 하이든이라고 합니다. 자, 좀 길었죠? 어쨌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방을 끌고 여권을 들고 갑니다. 비인의 주요 유적지, 이것을 중요 사항을 다시 요약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슬로바키아의 브라타슬라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